15장. 아침 식사를 나르는 쟁반 위에 힐드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께서 이번 주에 런던에 가실 예정이란다. 다음 주 목요일인 6월 17일에 내가 널 데리러 갈게. 곧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야 한다. 라급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진 않으니까 말이야. 라급인 정말 싫은 곳이거든. 아만한 레포도의 콜먼씨 내 집에서 묵을 텐데 그러면 목요일에 너하고 점심을 같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차 마시는 시간쯤에 출발해서 그랜섬에서 잠을 잘 수 있을 거야. 클리퍼드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건 쓸데없는 일이야. 너가 가는 걸 싫어하는데 그렇게 지체해봤자 그 사람에게 조금도 즐거운 일이 못 될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 그녀는 다시금 체스판의 말처럼 이리저리 옮겨지고 있었다. 클리퍼드는 그녀가 가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그건 단지 그녀가 없으면 안전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에게 안전한 느낌을,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는 열심히 탄광에 매달렸으며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석탄을 캐내고 그렇게 캐낸 석탄을 판매한다는 그의 가망없는 문제와 맞붙어 정력적으로 실험하고 있었다. 그는 석탄을 사용하는, 즉 그것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서 석탄을 팔 필요가 없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팔지 못하게 되는 분한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전력을 생산해낸다 할지라도 그가 과연 그걸 팔거나 사용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걸 석유로 변화시키는 일은 아직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과정이 복잡하였다. 산업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산업이 미친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필요했다. 그것은 일종의 광기였다. 그리고 그것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인이 되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클리프드도 약간 미쳐 있었다. 콘이 생각엔 그랬다. 탄광일에 대한 그의 강렬한 집중과 명민함은 그녀에게 일종의 광기의 표출 같았으며 그의 그 영감이라는 것들도 정신 이상이 나은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중요한 계획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녀는 일종의 놀라움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이야기하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 얼마 후 그 유창하게 흐르던 말은 끝났고 그는 곧 라디오의 확성기를 듣고서는 멍해졌으며 그와 동시에 그의 계획들도 일종의 꿈처럼 그의 내면으로 둘둘 감겨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매일 밤 그는 볼턴 부인과 함께 6펜스 내기를 하며 영국 육군 병사들이 즐기는 카드놀이인 폼투운을 쳤다. 그리고 그럴 때면 그는 다시금 일종의 무의식 상태, 즉 멍한 도치 상태랄까 아니면 도치된 멍한 상태랄까 하여튼 그런 것에 빠져들었다. 코니는 그런 꼴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잠자리에 들고 나면 그와 볼턴 부인은 새벽 2, 3시까지 이상한 욕망에 휩싸인 채 거리낌 없이 계속 내기놀이를 하곤 했다. 볼턴 부인도 클리프드만큼이나 그 묘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거의 항상 잃고 냈으므로 더욱 그러했다. 그녀는 어느 날 코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클리프드 경께 23실링이나 잃었답니다. 그래, 그이가 그 돈을 당신한테서 다 받아가던가요? 코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 그야 물론이지요, 부인. 노론 빚은 당연히 갚아야죠. 코니는 단호하게 타이르며 두 사람 모두에게 화를 냈다. 그 결과 클리프드는 볼턴 부인의 연봉을 100파운드 인상해서 그걸로 그녀는 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그 모든 일에서 코니가 보기에 클리프드는 정말로 점점 죽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침내 그에게 17일에 떠날 거라고 말했다. 17일이라고? 그가 말했다. 그럼 언제 돌아올 거지? 늦어도 7월 20일까지는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7월 20일이라고 했지. 이상한 얼굴로 멍하게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어린아이같이 멍청한 듯 하면서도 늙은이같이 묘하게 멍한 교활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와서 날 실망시키지 않겠지, 그렇지? 그가 물었다. 어떻게 실망시킨다는 말이죠? 당신이 떠나가 있는 동안 말이야. 틀림없이 돌아오는 거지? 그럼요, 7월 20일까지는 꼭 돌아올 거예요. 그는 아주 이상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사실 그녀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건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분명코 그녀가 가기를, 그래서 뭔가 사건을 만들어 혹 임신이라도 해서 집에 돌아오든지 어찌든지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그녀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저 두려울 뿐이라는 듯이 말이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시하면서 그와 완전히 헤어질 진짜 기회가 오기를, 마침내 때가 무르익어 자신과 그 모두 준비될 때가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냥터지기에게 자신의 외국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앉아 있었다. 그러면 나는 돌아와서, 그녀는 말했다, 클리포드에게 헤어져야겠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당신과 나는 떠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상대가 당신이란 걸 알 필요도 없을 거예요. 우린 다른 나라로 가면 되고요. 안 그래요? 아프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로 말이에요. 어때요? 그녀는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당신은 식민지 국가에 가본 적이 전혀 없지 않소?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네, 당신은요? 난 인도하고 남아프리카 그리고 이집트에 가보았어. 남아프리카로 가는 건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거기론 가고 싶지 않은가 보군요. 그녀가 물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 뭘 어찌하든 난 별로 상관없어. 당신은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왜 그렇죠? 우린 가난하지 않을 거예요. 나한텐 1년에 약 600파운드의 수입이 있어요. 편지로 물어 확인해 봤어요. 많지는 않지만 충분할 정도는 될 거예요. 안 그래요? 나한테야 그건 큰 돈이요. 아,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난 먼저 이혼을 해야만 하고 당신도 그래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말 테니까 말이요. 생각해야 할 것이 많았다. 그 후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그 자신에 대해 물었다. 오두막에 함께 있을 때였는데 밖에는 천둥이 치며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 당신은 중위로서 장교이자 신사가 되었을 때 행복하지 않았나요? 행복하지 않았냐고? 글쎄, 모시던 대령님을 난 좋아했어. 그분을 아주 좋아했나요? 그렇소. 그를 아주 좋아했어. 그분도 당신을 사랑해 주었겠지요? 그렇소. 어느 의미에서 그도 날 사랑해 주었어. 그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봐요. 글쎄,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을런지. 그는 사병으로 시작해서 장교가 된 사람이었어. 그는 군대를 사랑했지. 그리고 결혼은 하지 않았어. 나보다 20살 많았고 지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의례 그렇듯 군대 안에서 외톨이였는데 그 나름대로 열정적인 인간이었고 또 아주 총명한 장교였어.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난 그의 마력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가 내 삶을 좌우하게 하다시피 했지. 하지만 난 결코 그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 그럼 그분이 죽었을 때 당신은 몹시 상심했겠군요? 나도 그때 같이 죽을 뻔했어. 하지만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 다른 부분이 끝장나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지. 하지만 난 진작부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오. 그런 것은 모두 그렇게 끝나는 법이니까 말이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당신은 과거가 아주 많은 것 같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보이오? 난 이미 죽음까지도 한두 번 경험해 본 셈이요. 하지만 아직 이렇게 살아 열심히 꼼지락대며 더 많은 고생에 시달릴 운명을 앞에 두고 있다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그러면서도 폭풍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대령이 죽었을 때 장교로서 그리고 신사로서 행복하지가 않았겠군요. 그렇소. 장교니 신사니 하는 자들은 치사한 족속이었소. 갑자기 소리내어 웃으며 그는 말했다. 대령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 이보게, 영국의 중상계급은 음식을 한 입 떠먹을 때마다 30번씩 씹어야 한다네. 창자가 너무 좁아서 완두콩만한 음식물만 그냥 넘어가도 꽉 막혀버리고 말거든. 그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치사하고 좀스러우며 여자처럼 유약한 무리일세. 제잘난 맛에 잔뜩 취해서 구두끈 하나 좀 잘못 매여 있어도 큰일이나 난 것처럼 파랗게 질리고 푹 삭은 짐승고기처럼 썩어빠진 존재인 주제에 항상 올바른 체하고 있지. 한마디로 완전히 두 손 번쩍 들 지경이라네.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굽실대고 혓바닥이 닳도록 똥구멍을 핥으며 아부해대면서 항상 올바른 체하는 족속이거든. 무엇보다도 꼴값 뜨는 도덕군자의 족속이라고 할 수 있지. 꼴값 뜨는 도덕군자 족속 말일세. 여자처럼 유약하고 좀스러운 데다 불알이 반쪽밖에 없는 꼴값 뜨는 도적군자의 세대 같으니라고 하고 말이오. 코니는 소리내어 웃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분은 그들을 아주 정오했군요.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그에게 그들은 정오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그저 그런 족속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따름이요. 그건 정오하고는 다른 거요.
왜냐하면 대령도 말한 것처럼 영국군 전체가 결국 마찬가지로 도덕군자같이 꼴값을 떨고 반쪽짜리 불알에다 창자가 좁디 좁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요.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인류 전체의 운명이기도 하다오. 하청 평민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도 그렇단 말이죠. 모조리 그렇소. 사람들의 끼는 다 죽어 없어져 버렸소. 자동차니 영화니 비행기냐는 따위가 사람들에게서 마지막 남은 끼까지 다 빨아 없애버리고 있어. 분명히 말하건대 새로 태어나는 세대마다 점점 더 토끼처럼 소심해지고 고무관으로 된 창자와 양철 다리와 양철 얼굴을 하고 있을 거요. 양철 인간인 거지. 그건 모두 인간다운 것을 말살해버리고 기계적인 것을 숭배하는 일종의 강고한 볼셰비키주의 같은 것이라고. 돈만이 절대적이지. 모든 현대인의 무리가 진짜로 쾌감을 얻는 일은 바로 인간에게서 본래의 인간적 감정을 말살해버리는 일, 즉 인간 본래의 아담과 이브를 분쇄해버리는 일이라오. 모두 똑같소. 세상 전체가 다 똑같소. 모두 인간의 진면목을 쳐 죽이고 있다오. 포피당 1파운드, 불알 한 상에 2파운드를 지불하면서 말이오. 그래서 X란 것은 그저 기계적인 성행위에 불과하다오. 모든 게 다 똑같소. 돈을 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성기를 잘라버리고 있는 거요. 인류에게서 참된 기를 뽑아내서 그들을 모두 보잘것없는 장난감 기계 같은 존재로 만들고 말자들에게 돈이 있는 대로 다 갖다 바치는 거요. 그는 오두막에 그렇게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조롱하는 듯 빈정대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한쪽 귀를 젖혀 숨 너머로 몰아치는 폭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소리는 그로 하여금 아주 고독한 느낌이 들게 했다. 하지만 그건 언젠가 끝나지 않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렇소, 끝날 거요. 스스로 망하고 구원하는 지경까지 갈 거요. 마지막 남은 진정한 인간이 죽임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순하게 길들여진 존재가 되면, 즉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색인이고 모든 인종이 순하게 길들여진 존재가 되면 세상 사람들 모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릴 것이요. 그건 제정신의 근원이 바로 불알에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되면 모두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고 말 거고, 그러면 그들은 거대한 화형식을 거행할 것이요. 당신도 알다시피 화형식이란 말은 원래 신앙의 행위를 뜻하지 않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그 보잘것없는 신앙 행위를 거창하게 거행할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제물로 바칠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를 죽인다는 말인가요? 그렇소, 귀여운 아가씨. 현재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이 섬나라에는 100년 안에 사람이 10,000명도 남지 않을 거요. 아니 10명도 안 남아있을지 모르지. 사람들은 서로를 아주 훌륭하게 청소해버리고 말 것이니까. 전등 소리가 아까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울리고 있었다. 참으로 근사하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근사할 거요. 인간이 멸종해버리고 그 어디 다른 종의 생물이 나타날 때까지 오랫동안 공백이 이어질 것을 생각하는 일보다 더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켜주는 건 없을 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예술가고 정부고 산업가고 노동자고 모두 다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 감정과 마지막 한 조각 남은 직관력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강한 본능까지 미친 듯이 죽여 없앤다면, 그리하여 지금 계속되고 있듯이 그렇게 계속 대수학적인 진행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마침내 인류는 안녕하고 종치는 날이 도래하고 말 것이요. 잘 가거라 친구야 하는 날이 말이요. 그러면 바로 인간이란 뱀이 스스로를 집어삼키고는 텅 빈 자리를 남겨놓는 셈인데, 그 빈자리는 아주 엉망진창이긴 하겠지만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닐 거요.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근사할지. 사나운 야생 들개들이 라그비에서 찢어대고 사나운 야생 조랑말들이 태부시열의 갱구 위를 짓밟고 돌아다니는 때를 말이요. 그야말로 하나님,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하고 환희의 찬양을 올리고 싶을 거요. 코니는 다시 소리내 웃었다. 하지만 그리 즐겁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볼셰비키주의자라는 게 기쁘겠군요. 그녀는 말했다. 세상 사람들이 종말을 향해 서둘러 달려가고 있는 게 말이에요. 그렇소. 난 그들을 막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소. 내 승기가 마지막 직소를 내고 죽어버린다 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소. 하지만 당신에게 자식이 있다면요? 그녀는 물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글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어 말했다.
이런 세상에 자식을 낳는 것은 나한테는 그릇되고 괴로운 행위같이 여겨지는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나한테 아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 기쁘다고 말해주세요. 그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기쁘다면 나도 기쁘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끔찍한 몹쓸 짓을 한 것 같이 여겨진다오. 아, 안 돼요.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나를 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어물한 얼굴을 한 채 다시금 말없이 있었다. 바깥에서는 비가 쏟아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꼭 당신 말대로만은 아니에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측면의 진실도 있는 거예요. 그녀는 그가 지금 비통한 마음이 된 까닭의 일부는 바로 자신이 일부러 그를 떠나 베네치아에 가려고 하는 데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 그녀를 기쁘게 했다. 그녀는 그의 옷을 열어젖혀 복부를 드러나게 한 다음 그의 배꼽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뺨을 그의 배에 대고 팔로 그의 따뜻하고 조용한 허리를 휘감아 꼭 안았다. 홍수로 뒤덮인 천지간에 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희망에 찬 마음으로 아이를 원한다고 말해줘요. 그녀는 나직하게 속삭이면서 얼굴을 그의 배에 대고 꼭 눌렀다. 어서 그렇다고 말해줘요. 글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자 팽팽히 당겨진 그 의식이 풀어지면서 묘한 떨림이 그의 몸을 따라 흐르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글쎄, 가끔 난 이곳의 광부들 중에서라도 정말 한번 누군가 시도만이라도 해보았으면 하고 생각하곤 있다오. 광부들은 요즘 이런 고되게 하면서 돈은 별로 벌지 못하고 있어. 누군가 한 사람이 나타서 그들에게 말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이오. 돈만 생각하지 말라. 생활에 필요한 것들 문제라면 우리에겐 필요한 것들이 거의 다 있다. 돈을 위해 살지 말자. 그녀는 그의 배에 뺨을 대고 부드럽게 비볐다. 그리고 그의 X를 손으로 살며시 감아쥐었다. 그의 X가 이상한 생명력을 가지고 가만히 꿈틀거렸다. 하지만 솟아나 일어서지는 않았다. 밖에서는 비가 두드려 부수듯 사납게 쏟아지고 있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위해 살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든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든 돈만 벌기 위해서 사는 삶을 그만두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꽃만큼 벌고 사장들에겐 거액을 벌어다 바치면서 그렇게 살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제 그런 삶을 그만두자. 조금씩 그걸 멈춰 나가자. 고래고래 소리치며 떠들어댈 필요가 없다. 그저 조금씩 산업에 물든 그 모든 삶을 떨쳐버리고 본연으로 돌아가자. 돈은 아주 최소한만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이게 모두 사람을 나와 당신, 사장과 주인, 심지어 왕까지도 위하는 일이다. 돈은 정말 아주 최소한만 있으면 된다. 그저 그렇게 하기로 결심만 해라. 그러면 당신네들은 이 더러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된다. 하고 말이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난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요. 보라, 저기 있는 조를 한번 보라. 그의 움직이는 모습은 얼마나 멋진가.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싱싱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을 보라. 그는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 조, 너를 보라. 그는 볼품없이 추하기만 하지 않는가? 그건 바로 그가 스스로 깨어나려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것이요. 보라, 당신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 한쪽 어깨는 삐죽축게 올라가고 두 다리는 뒤틀려 있고 두 발은 온통 붓고 흙투성이인 당신들의 모습을. 그 빌어먹을 노동으로 당신 자신들에게 한 짓이 대체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을 망쳐버린 것밖에 더 있는가? 결코 당신 내 자신과 삶을 망치도록 노동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노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옷을 벗고 당신 내 몸을 한번 보라. 싱싱하게 살아서 아름다워하는 당신네들은 지금 추하고 반은 죽은 상태일 뿐이다. 그렇게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른 옷을 입도록 할 것이요. 아마 몸에 꼭 맞는 선홍색 빨간 바지와 하얀색의 약간 짧은 웃옷을 입힐 거요. 정말이지 남자들이 빨간 바지에 멋진 다리를 갖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한 달 만에 달라지고 말 거요. 그들은 다시 정말 사내다운 사내가 되기 시작할 거요. 그러면 여자들도 그들 하고 싶은 대로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요. 왜냐하면 일단 남자들이 꼭 끼는 주홍빛 바지를 입은 다리에다가 짧은 하얀 웃옷 아래 멋지게 주홍빛으로 드러난 엉덩이를 하고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곧 여자들도 여자다운 여자가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요. 여자들이 여자다울 수 없는 것은
바로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태버시를 허물어 버리고 우리 모두를 수용할 만한 아름다운 건물을 몇 채 지을 것이요. 그리고 이 고장을 다시 깨끗이 되살려 놓을 것이요. 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 것인데 그건 세상이 이미 인구 과잉이기 때문이요. 하지만 난 사람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요. 그저 그들을 벌거벗기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 자신들을 한번 보라. 돈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당신들을 말이다. 당신 자신들의 비명소리를 한번 들어보라. 돈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당신들의 비명소리를 말이다. 당신들은 오로지 돈만을 위해 일해왔다. 태버셔를 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그건 바로 당신네들이 돈만을 위해 일하고 있는 동안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당신네 여자들을 보라. 그들은 당신들에게 관심이 없고 당신들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건 바로 당신들이 온 시간을 바쳐 오로지 돈만을 위해 일하고 돈에만 마음을 쓰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돌아다니거나 생활을 하거나 할 수가 없으며 여자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가질 수 없다. 당신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들의 꼴을 한번 보라 말이다. 하고 말이요. 쥐 죽은 듯이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코니는 반은 근성으로 들으면서 그의 아랫배 끝에 난 틀에다가 오두막을 오는 도중에 꺾어온 물망초꽃 몇 송이를 꿰어 엮고 있었다. 바깥은 온 세상이 고요해진 가운데 공기가 꽤 쌀쌀해졌다. 당신에게는 4가지 종류의 털이 있군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가슴에 난 털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데 머리털은 별로 검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 콧수염은 빳빳하니 암적색이고 여기 이곳에 난 털,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털은 마치 선명한 금빛적 광색의 겨우살이가 자그마한 솔처럼 돋아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아름다워요. 그는 내려다 보았는데 우윳빛 물망초 꽃들이 사타구니의 털에 엮여 있었다. 그래, 바로 거기가 물망의 꽃을 엮어 놓을 곳이지. 남자와 여자의 사랑틀이 난 곳 말이야. 그런데 당신은 앞일이 걱정되지 않소? 그녀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물론 걱정되지요. 아주 몹시요. 그녀는 말했다. 인간 세상이 파멸할 운명이라는, 즉 인간 세상이 자신의 더러운 야만성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고 말 운명을 자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럴 때면 난 우리가 식민지 나라로 가는 것조차 안전하게 멀리 피하는 것이 못 된다는 느낌이 들면서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오. 설령 달나라로 간다 해도 완전한 피신이 되지 못할 거요. 거기서조차 뒤를 돌아보면 무별들 가운데서 더럽고 야만적이고 추한 모습의 지구가 보일 것이기 때문이요. 인간에 의해 추하게 더럽혀진 꼴이 말이요. 그럴 때면 난 쓸개라도 삼킨 것처럼 속이 뒤집히면서 그 어디에도 안전하게 도망칠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오. 하지만 그러다가 기분이 달라지면 난 또다시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만다오. 그렇지만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인간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치욕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요. 남자들은 단지 일하는 벌레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들의 남자다움과 진정한 삶은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어.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계를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고 산업시대를 하나의 끔찍한 오류로서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싶소. 하지만 그건 나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므로 난 차라리 가만히 침묵을 지킨 채 내 자신의 삶이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나을 것이요. 살아갈 만한 인생이 나한테 있는지 의심스럽지만 혹 그런 게 나에게 있다면 말이요. 바깥에서는 천둥 소리가 멎어 있었다. 하지만 좀 약해졌던 빗줄기가 갑자기 몰아치듯 비를 퍼붓기 시작했고 멀어져 가던 폭풍우도 마지막으로 머뭇거려 보는 듯이 번개를 치고 우레를 울려대었다. 코니는 좀 불안해졌다. 그가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그녀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이 그를 완전히 덮쳐 짓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행복한 느낌이었고 그래서 절망하는 것이 싫었다. 잠시지만 그녀가 그를 떠난다는 사실이 그를 그런 기분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마음으로만 느낀 채 의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녀는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을 약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앞문을 열고는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수직으로 퍼붓는 형세가 마치 강철로 된 커튼이라도 친 듯했다. 갑자기 그 속으로 뛰어나가 내달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빨리 양말을 벗기 시작하더니 곧 겉옷과 속옷까지 모두 다 벗어 던졌다. 그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동물적인 느낌을 주는 뾰족하고 예리한 그녀의 두 젖가슴이 움직임에 따라 출렁이며 흔들렸다. 그녀의 몸은 초록색 빛을 받은 가운데 상아색을 띠었다. 그녀는 고무로 된 신발을 다시 신고 나서 야성적인 웃음을 자그맣게 터뜨리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두 젖가슴을 쏟아지는 빗줄기를 향해 내밀고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빗줄기에 가려 모습이 희미해진 가운데 아주 오래전 드레스덴에서 배웠던 율동체조의 동작을 하면서 달려갔다. 창백한 듯 흐릿한 이상한 형상의 모습이었다. 몸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앞으로 구부려서는 한껏 드러난 엉덩이에 빗줄기가 부딪혀 번쩍거리며 튀기게 하고 다시 굶실굶실 흔들며 몸을 세우더니 배를 앞으로 쑥 내민 채 빗속을 달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휙 수그려서는 허리와 궁둥짝만을 내밀어 온통 드러낸 채 무슨 야만적인 인사를 되풀이해 그에게 일종의 경의를 표하기라도 하듯이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그는 묘하게 뒤틀린 웃음을 터뜨리더니 옷을 벗어던지기 시작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도 벌거벗은 하얀 알몸이 되어 살짝 몸서리를 한번 치고는 세차게 사선을 그으며 퍼붓는 빗줄기 속으로 뛰쳐나왔다. 플로시가 그의 앞으로 뛰어오르며 미친 듯이 지저댔다. 코니는 머리칼이 온통 젖어 머리에 찰싹 달라붙은 모습으로 흥분으로 뜨거워진 얼굴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파란 눈에 흥분의 불꽃이 확 타오르는가 싶더니 휙 돌아서서는 묘하게 돌진하는 듯한 동작으로 공터를 빠져나가 길을 따라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녀가 비에 젖은 나뭇가지에 몸을 스치며 달려가자 비에 젖은 둥근 머리통과 도망치느라 앞으로 기울어진 젖은 등판 그리고 빗물이 반짝거리는 둥그스름한 궁둥짝만이 그에게 보였다. 웅크린 채 도망치고 있는 여자의 경이로운 나체였다. 그녀가 넓은 승마로까지 거의 다 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그녀를 따라잡아 벌거벗은 한 팔로 그녀의 부드럽고 비에 젖은 나체의 허리를 감싸 붙들 수가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반드시 세웠다. 그러자 물컹하니 부드럽고 차가운 그녀의 살이 그의 몸에 부딪히며 닿았다. 그는 그것을 와락 부둥켜 안았다. 그 물컹하니 부드럽고 차가워진 여자의 살을 미친 듯이 꼭 누르며 껴안았다. 그러자 그렇게 닿은 그녀의 살은 금세 불꽃처럼 뜨거워졌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그들의 몸에서는 어느덧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묵직하니 사랑스러운 양 볼기짝을 한 손에 한쪽씩 걸어쥐고는 격정적으로 꼭 끌어당겨 안은 채 몸을 부르르 떨며 빗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녀를 넘어뜨리고는 자신도 함께 길 위로 쓰러졌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천지에 진동하고 있었다. 짧고 날카롭게 그는 그녀를 차지했다. 짧고 날카롭게. 그러곤 끝냈다. 동물처럼. 그는 눈에서 빗물을 닦아내면서 바로 일어났다. 들어갑시다. 그가 말했고 두 사람은 오두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곧장 아주 빠르게 달려갔다. 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좀 더 천천히 가면서 물망초 꽃이나 석죽이나 블루베리 등을 꺾기도 하고 몇 발짝 뛰다가 멈춰서는 그가 저만치 먼저 달아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녀가 꽃을 들고 숨을 헐떡이면서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그가 벌써 불을 지펴놓아 잔 나무 가지들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그녀의 뾰족한 젖가슴은 가쁜 숨결에 솟아올랐다 가라앉았다 했고 머리칼은 비에 젖어 찰싹 달라붙어 있었으며 얼굴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젖어 번들거리는 몸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헐떡이며 머리는 빗물에 젖어 자그마해져 있고 순박하고 풍만한 엉덩이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녀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였다. 그는 헌 이불보를 가져다가 그녀의 몸을 닦아 주었는데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 몸을 닦으면서 오두막 문을 닫았다.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몸을 닦고 있는 이불보의 다른 쪽 끝에다 고개를 파묻고는 젖은 머리칼을 비벼 닦았다. 두 사람이 똑같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군. 그러니 이젠 우리 앞으로 다투게 될 거요. 그가 말했다. 이거는 같은 수건을 두 사람이 함께 쓰면 다투게 된다는 영국의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칼이 온통 헝클어진 채 그녀는 잠깐 쳐다보았다.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서 말했다. 이건 수건이 아니잖아요. 입을 보라고요. 그러고는 그녀는 계속해서 바쁘게 머리를 비벼 닦았고 그동안 그도 반대편에서 바쁘게 자기 머리를 닦았다. 격하게 뛰고 난 탓에 아직도 숨을 헐떡이면서 두 사람은 제각기 군용 담요를 둘러쓰고 몸 앞부분을 불 쪽에 드러낸 채 벽난로 앞의 통나무에 나란히 앉아서 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코니는 담요가 살갗에 닿는 느낌이 싫었다. 그러나 입을 보는 지금 온통 젖어 있어서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담요를 벗어 던지고는 진흙으로 된 벽난로 앞턱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불 쪽으로 숙인 채 고개를 흔들어 머리카락을 말렸다. 그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휘어져 내려가는 그녀의 엉덩이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오늘 그를 황홀하게 했다.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그녀의 궁둥짝으로 비스듬히 흘러내리는 그 풍만한 곡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비밀스러운 따뜻함 속에 감싸여 있는 그 비밀의 입구들. 그는 손으로 그녀의 궁둥이를 부드러이 쓰다듬으며 그 둥그렇고 휘어진 곡선미와 풍만함을 오랫동안 섬세하게 감상하듯 느껴보았다. 당신은 궁둥이가 정말 근사하오. 그는 쉰 목소리에 애모하는 듯한 어조의 사투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근사한 엉덩이를 가졌어. 정말 세상에서 제일로 근사한 여자 엉덩이요. 구석구석 그야말로 정말 여자다운 엉덩이요. 엉덩짝이 단추할 만한 사내나 다름없는 그런 여자들하고 당신은 정말 달라. 부드럽게 휘어진 당신 궁둥이는 남자가 뱃속까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진짜 궁둥짝이요. 세 개라도 받쳐들 수 있을 만한 궁둥짝이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내내 그는 그 둥그스름한 궁둥이를 섬세하게 어루만졌다. 곧 묘하니 알 수 없는 불꽃이 그것으로부터 그의 손을 타고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그러자 그의 손가락 끝이 그녀의 육체로 들어가는 두 비밀의 입구를 잇따라 반복하여 부드러운 불길이 살며시 스치듯이 쓰다듬었다. 당신이 똥을 싸고 오줌을 눈다 해도 난 기쁠 것이요. 똥도 오줌도 쌀 수 없는 여자는 난 원하지 않소. 코니는 어이없다는 듯 갑자기 콧구멍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누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은 진짜 백이야. 정말로 진짜 백이 암컷이야. 여기로 당신은 똥을 싸고 또 여기는 오줌을 누겠지. 하지만 그래서 난 오히려 두 곳 모두 손으로 만지며 당신을 사랑하오. 오히려 그래서 말이오. 당신은 정말 제대로 된, 그래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여자 엉덩이를 가졌어. 자신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엉덩이 말이오. 정말이오. 그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손으로 꼭 누르며 쥐어듯이 만졌다. 다정하게 은밀한 인사라도 하는 듯한 손길이었다. 참 좋소. 그는 말했다. 아, 참 좋소. 내가 단 10분밖에 살지 못한다 해도 그동안 당신 엉덩이를 어루만지며 그걸 다 알아낼 수 있기만 한다면 난 한 번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다고 여길 거요. 정말이요. 산업사회의 제도가 어쨌든 상관없어. 여기에 바로 내 일생의 진수가 있으니 말이요.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무릎 안으로 기어들어가 그에게 안겨 바짝 매달렸다. 키스해줘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녀는 서로 얼마 동안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마침내 슬퍼졌다. 그녀는 그의 허벅지에 올라앉은 채 머리를 그의 가슴에 기대고 어렴풋이 빛나는 상아빛 두 다리를 느슨하게 벌리고 있었다. 불길은 두 사람을 너울너울 비추며 빨갛게 타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던 그는 빨갛게 어른거리는 불빛 속에서 그녀의 접힌 몸을, 그리고 양털같이 부드러운 갈색 털이 아래로 뻗어 그녀의 벌어진 넓적다리 사이에서 뾰족하게 하나의 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뒤에 있는 식탁으로 손을 뻗어 그녀가 꺾어온 꽃다발을 집어들었다. 꽃다발은 여전히 빗물에 흠뻑 젖어 있어서 물방울이 그녀의 몸 위로 떨어졌다. 꽃들은 사시사철 비바람을 맞으며 바깥에서 산다오? 그가 말했다. 그들에겐 집이 없지. 오두막 같은 것조차도 없지요. 그녀가 종아를 그리듯 속삭였다. 조용한 손길로 그는 물망초 꽃 몇 송이를 그녀의 봉긋한 비너스의 둔덕에 난 고운 갈색 털에다 꿰어 엮었다. 자, 그가 말했다. 물망초 꽃들이 그 이름에 딱 들어맞는 자리에 꽂혀 있어. 그녀는 묘하니 조그만 우윳빛 꽃들이 몸통 아래쪽 끝의 갈색 처녀털 사이에 달려있는 것을 내려다 보았다. 참 예쁘기도 하죠. 그녀는 말했다. 생명처럼 예쁘군.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분홍빛 석주 꽃봉오리 하나를 그 사이의 털에다 꽂았다. 자, 이건 바로 나요. 당신이 날 잊지 않을 물망의 자리에 내가 꽂혀있는 셈이지. 갈대 속의 모세와도 같다고 할까? 그럼 당신은 내가 잠깐 떠나 있는 걸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그렇죠? 그녀는 안타까운 듯이 물으며 그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러나 굵은 눈썹 아래의 그의 얼굴은 속을 헤아릴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는 아주 멍하니 무표정한 얼굴로 있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오. 그가 말했다. 점잖은 표준어였다. 하지만 당신이 싫다면 안 가겠어요. 그녀는 그에게 바짝 붙어 매달리면서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는 몸을 기울여 장작을 하나 더 불에 밀어 넣었다. 불꽃이 멍한 표정으로 잠자코 있는 그의 얼굴을 빨갛게 비추었다. 그녀는 가만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난 그저 그렇게 하는 게 클리포드와 헤어지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난 아이를 갖고 싶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 나에게 기회가 되기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녀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믿을 만한 거짓말을 꾸며낼 기회가 된다는 거겠지. 그가 말했다. 그래요. 그 밖에 다른 것도 있지만요. 당신은 사람들이 사실대로 알기를 바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난 달라요. 사람들이 불쾌하고 냉담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 건 싫어요. 내가 라그비에 있는 동안만은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완전히 떠나버린 다음에야 그들이 무엇라고 생각하건 상관없지만요. 그는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클리포드 경은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소? 네, 일단은 돌아와야 해요. 그녀는 말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럼 라그비에서 애를 낳을 생각이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팔로 그의 목을 휘감았다. 당신이 날 데려가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녀는 대답했다. 데려가다니 어디로 말이요? 어디든지요. 멀리, 라그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만 하면요. 언제 말이요? 그야 내가 돌아왔을 때죠. 하지만 무엇하러 다시 돌아와서 두 번 일을 한단 말이요. 일단 떠나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일단은 돌아와야 해요. 약속했거든요. 아주 굳게 약속했어요. 게다가 사실 난 바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당신 남편의 사냥터지기한테 말이요.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군요. 그녀는 말했다. 모르겠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언제 다시 떠나갈 생각이요? 완전히 말이요? 정확히 언제 떠날 생각인 거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베네치아에서 돌아올 거고 그런 다음 함께 모든 걸 준비하면 되겠죠.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이요? 먼저 전 클리포드에게 떠나겠다고 말하겠어요. 나 그에게 일단 말을 해야 할 테니까요. 그렇소? 그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두 팔로 그의 목을 껴안았다. 일을 어렵게 하지 말아줘요. 그녀는 간청하듯 말했다. 무슨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요? 내가 베네치아에 가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일 말이에요. 반은 희죽거리는 듯한 미소가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일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은 아니요. 그가 말했다. 그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요. 하지만 당신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바로 시간적 여유요. 멀리 떠나가서 살펴볼 시간적 여유 말이요. 그렇다고 당신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 오히려 난 당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오. 당신은 라그비의 여주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쪽에 마음이 기울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역시 난 당신을 비난할 생각이 없어. 난 당신에게 라그비 같은 걸 전혀 제공해 줄 수 없으니까 말이요. 사실 당신은 나한테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잘 알고 있어. 그래 맞소. 당신이 그러는 것은 옳은 일이요. 정말이요. 게다가 나도 당신에게 얹혀서 당신의 부양을 받으며 사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소. 그 문제 역시 중요하오. 어쩐지 그녀는 그가 피장파장의 맞받아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당신은 나하고 같이 살고 싶죠. 그렇죠? 그녀는 물었다. 당신은 어떻소? 먼저 말해보시오. 그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명한 사실이에요. 좋소. 그럼 언제 당신은 나하고 같이 살고 싶소? 아까 말한 것처럼 베네치아에서 돌아오면 함께 모든 걸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당신한테 정신없이 빠져 있어요. 좀 진정하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맞소. 진정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오. 그녀는 약간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당신은 날 믿죠? 그렇죠? 그녀는 물었다. 아,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의 말투에서 빈정거림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 말해봐요. 그녀는 단호하고 쌀쌀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베네치아에 가지 않는 게 더 낫겠다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야 분명 당신이 베네치아에 가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야 하겠지. 그는 냉정하고 약간 조롱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다음 주 화요일이라는 거 알죠? 그녀가 물었다. 그렇소. 그녀는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어 말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우리는 처한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안 그래요? 틀림없이 그렇겠지. 묘한 침묵의 10년이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다. 변호사한테 가서 내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소. 그가 좀 어색하게 말했다. 그녀는 전율하듯 살짝 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졌다고 하더군. 하지만 내가 군대에 가 있었던 거니까 결국은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했어. 다만 이 일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일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그 여자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소. 그녀에게 이미 통지서가 발송되었소. 그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내한테도 이혼 소송의 공동 피고인으로서 역시 통지서가 발송되었소.
끔찍하군요. 그런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한다니. 나도 클리프드를 상대로 그런 것들을 다 거쳐야만 하겠지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말을 이었다. 당연히 앞으로 6달 내지 8달 동안 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하오. 그러니 당신이 베네치아에 가면 나로선 유혹이 없어지는 셈이지 적어도 한두 주일 동안은 말이오. 내가 당신에게 유혹이 된다는 말이군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당신한테 내가 유혹이 된다니 정말 기뻐요. 그 문제는 이제 그만 생각하기로 해요. 당신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나 무서워져요. 그럴 땐 당신한테 그만 납작하게 짓눌리고 마는 느낌이에요. 그 문제는 그만 생각하기로 해요. 이제 떨어져 있으면 실컷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아까부터 생각하던 것인데 떠나기 전에 하룻밤 더 꼭 당신한테 오고 싶어요. 한 번 더 꼭 당신 집에 가고 싶어요. 목요일 밤쯤이면 괜찮을까요? 당신 언니가 데리러 오는 날 아니요? 맞아요. 하지만 언니 말로는 차 마시는 시간쯤에 출발할 거래요. 그러니까 차 마시는 시간쯤에 우리는 라그비를 출발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언니는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고 난 당신한테 와서 함께 밤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 언니가 사실을 알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언니한테 다 이야기할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는 말을 해놓았어요. 언니하고 모든 걸 다 의논할 거예요. 언니는 아주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는 그녀의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차 마시는 시간쯤에 라그비를 떠날 텐데 마치 런던으로 가는 것처럼 하겠다. 이거로군. 그래. 어느 방면의 길을 잡아 떠나올 거지? 노팅엄과 그랜섬으로 지나가는 길을 탈 거예요. 그런 다음 당신 언니가 도중 어디쯤에 당신을 내려다 주면 걷든지 차를 타든지 해서 여기로 돌아오겠다. 이 말이로군. 나한테는 아주 위험하게 들리는걸. 그래요? 글쎄요. 그럼 언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죠. 언니는 맨스필드에서 자면 될 테니까 저녁에 나를 이리로 데려다 주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데리러 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다 사람들 눈에라도 띄면 어쩔 거요? 안경을 쓰고 베일로 얼굴을 가리죠. 그는 얼마 동안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글쎄 그가 다시 말했다. 당신 좋을 대로 하오. 여느 때처럼 말이요. 하지만 당신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가 보죠? 나도 좋소. 나도 마음에 드는 계획이요. 그는 약간 엄하게 굳어진 얼굴로 말했다. 쇠도 뜨거울 때 두드리라고 했듯이 주어진 기회는 잡는 게 좋을 테니까 말이요. 방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당신은 불타는 절구공이의 기사예요. 이 설명이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프랜시스 보몬트의 희극 제목이라고 하네요. 불타는 절구공이의 기사. 그래. 그럼 당신은 빨갛게 달아오른 절구 부인인 셈인가?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맞아요. 당신은 절구공이 경이고 난 절구 부인이에요. 좋소. 그럼 난 훈작의 자귀를 수여받은 셈이요. 내 존 터머스는 당신의 제인 부인에 대응하여 존 경이 되는 거고 말이요. 그래요. 존 토머스는 훈작의 자귀를 수여받았어요. 나는 존귀하신 처녀틀 부인이고요. 그리고 당신에게 꽃도 있어야 해요. 그래요. 그녀는 두 송이의 분홍빛 석주꽃을 그의 성기 위쪽에 금빛이 도는 수북한 붉은색 틀에다 꿰어 엮었다. 자, 보세요. 그녀는 말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존경. 그리고 그녀는 약간의 물망초 꽃을 그의 가슴팍의 검은 틀 속에 밀어넣었다. 이제 여기 이 부분에도 당신은 날 잊지 않겠지요? 그렇죠? 하고 말하면서 그녀는 그의 가슴팍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물망초 꽃을 그의 양 젖꼭지에 각각 조금씩 올려놓은 뒤 다시 그의 가슴에다 입을 맞추었다. 나를 달력으로 만드는군. 이 설명입니다. 당시 인쇄되어 나오던 꽃그림 장식의 달력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나를 달력으로 만드는군. 그가 말했다. 그러곤 소리내 웃었는데 그러자 꽃들이 그의 가슴에서 흔들렸다. 잠깐 기다려요. 그가 말했다. 그는 일어나더니 오두막 문을 열었다. 입구에 누워있던 플로시가 몸을 일으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나다. 그가 말했다. 비는 그쳐 있었다. 축축하고 무거우면서 향기를 머금은 고요가 세상을 덮고 있었다. 저녁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성마로 쪽과 반대 방향으로 좁다란 길을 따라 걸어갔다. 코니는 훌쭉하니 하얀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유령처럼 보였는데 마치 홀령이 그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그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자 그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는 오두막 문간에 서서 담요를 몸에 두른 채 비에 젖은 세상의 고요한 침묵을 들여다보며 있었다.
그러나 곧 그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상한 걸음걸이로 빠르게 걸어왔는데 꽃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그가 좀 두려워졌는데 그가 진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의 눈길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메발톱 꽃과 석죽꽃, 선갈퀴, 그리고 어린 잎이 술처럼 달린 참나무 장가지와 조그맣게 봉우리가 맺힌 인동 등굴 등을 가지고 왔다. 그는 보풀보풀 입이 돋은 어린 참나무 장가지를 그녀의 머리에다 그리고 인동 등굴 실가지를 그녀의 양측 가슴에다 빙 둘러가며 묶어 매달아 놓고는 블루벨과 석죽을 몇 송이씩 늘어지게 그 사이사이에다 꽂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배꼽에다 분홍빛 석죽꽃 한 송이를 살짝 얹어 놓았으며 그녀의 처녀털에다가는 물망초와 성갈퀴를 꽂아 놓았다. 이게 바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가 말했다. 존 토머스와 혼례를 올리고 있는 제인 부인의 모습으로 말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몸의 털에다가도 꽃을 꽂기 시작했다. 성기 주위에다 등굴 좀가지 풀을 약간 감아놓고 배꼽에다가는 히아신스 꽃송이 하나를 종처럼 꽂았다. 그녀는 재미있다는 듯이 그를, 즉 묘하니 열중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석죽 한 송이를 그의 콧수염에다 찔러 넣었는데 그러자 그것은 그의 코 밑에 꽂힌 채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이건 제인 부인과 결혼하는 존 토머스의 모습이요. 그가 말했다. 그럼 이제 콘스턴스와 올리브를 저희 갈 길로 떠나보내야 하오. 아마. 그는 손을 앞으로 펼치며 무언가 손짓을 하려는 듯 하다가 그만 재치기를 하고 말았다. 재치기의 꽃들이 그의 코와 배꼽에서 날아가 버렸다. 그는 재치기를 한 번 더 했다. 아마 어쨌다고요? 하고 그녀는 물으면서 그가 말을 계속 잇기를 기다렸다. 그는 약간 당황스러운 듯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요? 그가 말했다. 아마 어쨌냐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계속 해보세요. 그녀는 주장하듯 말했다. 글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이었지? 그는 까먹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까먹고 말을 맺지 못한 것은 그녀가 일생 동안 겪은 가장 실망스러운 일 중 하나였다. 한 줄기 황금빛 햇살이 나무들 너머로 비춰왔다. 해가 떴소.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가야 할 시간이 되었소. 오 부인 시간이 되었소 시간이. 오 마님이시여 날개 없이 날아다니는 게 뭔지 아시오? 그건 바로 시간이래요 시간. 그는 손을 뻗어 속옷 셔츠를 집어들었다. 안녕 잘 있어? 하고 존 토머스에게 인사나 해주오. 그는 자신의 성기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그는 등굴 좀가지 풀의 품에 안겨 무사히 잘 있을 거요. 지금은 그에게 불타는 절곡공이의 모습이 별로 없지만 말이요. 그러고 나서 그는 플라넬 속옷 셔츠를 머리 위로 뒤집었었다. 남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머리가 옷 밖으로 다시 나왔을 때 그가 말했다. 바로 속옷 셔츠를 입을 때라고. 그럴 때 남자는 자루 속에다 머리를 쳐박는 셈이나 다름없지. 그 때문에 나는 저고리를 입듯이 입을 수 있는 미국식 셔츠가 더 좋다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지켜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짧은 사각 팬티에 발을 들이밀고 곧 그것을 허리춤까지 올린 뒤 단추를 채웠다. 제인을 좀 보시오. 그가 말했다. 온통 꽃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말이오. 아름다운 진이야. 내년엔 누가 너에게 꽃을 달아주게 될까? 나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일까? 안녕, 나의 블루벨 잘 있으렴. 하지만 이 말이 나오는 노래는 나는 싫어하오. 전쟁 초기의 노래였지 아마. 그러고 나서 그는 바닥에 앉아 양말을 신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둥글게 휘어져 내려간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귀엽고 예쁜 제인 부인 하고 그는 말했다. 아마 당신은 베네치아에서 당신의 처녀틀에다 제스민 꽃을 그리고 당신의 배꼽에다가는 석류꽃을 따라줄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오. 가엾고 귀여운 제인 부인.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내 마음만 아플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고는 사투리로 말했다. 그래, 아마 그럴지도 모르오. 아마 그럴지도 몰라. 그럼 좋소. 그런 말은 이제 그만두겠소. 더 이상 안 하겠소. 하지만 당신은 이제 옷을 입고 돌아가야 하오. 참으로 아름답게도 서 있는 당신의 그 웅장한 영국 저택으로 말이요. 이제 시간은 다 됐소. 조은경과 귀여운 제인 부인을 위한 시간은 다 됐소. 자, 속옷을 입으시오. 채틀리 부인. 거기 그렇게 속옷조차 입지 않고 꽃 몇 송이만을 누더기처럼 걸친 채 서 있으면 아무도 알아뵙지 못할 거요. 그러니 자, 내 그 누더기를 벗겨주리다. 그대 꽁지 짧은 어린 개똥지 박히님이여. 그러면서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무 잎들을 떼어내고는 그녀의 축축한 머리카락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녀의 젖가슴에서 꽃들을 떼어낸 뒤 거기에 다시 입을 맞추었고
이어 그녀의 배꼽에도 입을 맞췄으며 그 다음 그녀의 처녀털에도 입을 맞췄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꽃들은 그대로 남겨놓았다. 이 꽃들만은 할 수 있는 한 여기 그대로 달려 있어야 하오 하고 그는 말했다. 자, 이제 그댄 다시 알몸이 되었소. 궁둥이까지 다 벌거벗은 아가씨에다가 제인 부인이 약간 섞인 존재에 불과할 뿐인 거지. 자, 이제 당신 속옷을 입으시오. 그만 가야 하니까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채틀리 부인께서는 저녁 식사 시간에 늦고 말 거고 그럼 대체 어딜 갔었소? 하고 내 예쁜 아가씨는 다그침을 당할 거요. 그가 이렇게 지방 사투리로 말하고 있을 때면 그녀는 어떻게 대꾸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약간 수치스럽게 라그비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말하자면 그런 느낌이, 즉 약간 수치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넓은 승마로가 있는 데까지 그녀를 바래다 주고자 했다. 그가 돌보는 어린 꿩들은 피신처에 들어가 모두들 무사히 잘 있었다. 두 사람이 승마로가 있는 데로 나왔을 때 볼튼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머뭇거리며 그들 쪽으로 오고 있었다. 아이고 부인 무슨 일이라도 나지 않았나 하고 모두들 걱정했답니다.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볼튼 부인은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평온하고 사랑의 감정으로 싱싱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시선을 받은 그의 눈길은 반은 웃는 듯하고 반은 조롱기를 머금은 듯했다. 운 나쁜 일을 당할 때면 그는 항상 웃음으로 그걸 무시해버리곤 했다. 그러나 그는 상냥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볼튼 부인. 자 마님 이제 괜찮으실 테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마님. 볼튼 부인께서도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인사를 올리고는 돌아섰다.